안녕하세요. 원희의 서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피터 린치의 투자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출판사는 흐름출판, 저자 피터 린치, 존 로스차일드, 옮기니 고영태, 감수자 이상건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피터 린치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성공한 펀드 매니저이자 마젤란 펀드를 세계 최대의 뮤추얼 펀드로 키워내 월가의 영웅이란 찬사를 받았습니다. 10년이 넘는 동안 시장 수익률을 능가하였으며 피터 린치가 투자한 종목은 1만 5천여 개에 이르며 투자 주주도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가장 전성기 때인 47살에 은퇴를 하여 전설로 남겨진 월스트리트의 영웅입니다. 여담으로 피터 린치는 우리나라 한국전쟁에도 참전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 목차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자본주의의 역사, 2장 투자의 기초, 3장 기업의 일생, 4장 기업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5장 피터 린치처럼 재무제표 분석하기. 이렇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장의 투자의 기초 중에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30대, 40대, 50대에 이르러서야 돈을 모을 생각을 한다. 자신이 점점 더 나이 들어가고 있고 머지않아 호숫가에 작은 별장을 사거나 세계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은퇴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젊은 시절에 투자를 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나면 그때는 이미 주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린 시점이 된다. 일찍 투자를 시작했으면 여러분의 투자금은 그동안 꾸준히 늘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 대신 마치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소비 생활을 즐긴다. 그들의 지출 대부분은 자녀 부양, 의료비, 학교 등록금, 보험료, 집 수리비 등 반드시 필요한 곳에 들어간다. 월급을 다 써버리고 남은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의 여유 자금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돈을 투자에 쓰지 않는다.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거나 비싼 차를 사고 할부금을 갚는 데 사용한다. 사람들은 빈손으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게 된다. 인생을 편안히 즐길 나이에 빠듯하게 살아간다. 나이 들어서 곤궁하게 사는 것은 젊어서 절약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우울하다. 이런 운명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동안에 가능한 한 일찍 저축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시기가 아니면 생활비가 들어가지 않는 때가 언제 또 있겠는가. 10중 8구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할 가족도 없다. 부모가 집세를 내라고 하지 않으면 훨씬 더 좋다.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수입을 투자할 수 있다. 부모님 슬하에 있을 때 열심히 절약하면 분가해서 생활비가 더 많이 필요할 때 그만큼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다. 한 달에 $10든 $100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기적으로 저축하라. 뉴스 보도에 따르면 20대와 30대 상당수가 공짜로 잠을 자고 밥을 먹던 부모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경향은 세상에 나가 스스로 성공하려는 진취성이 사라져버린 새로운 무임승차 세대가 증가했음을 뜻한다. 한 번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X세대 은퇴 대비 저축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의 요점은 X세대로 불리는 20대들이
조용히 돈을 저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X세대는 분명히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이 저축하고 있었다. 부모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기보다 지금 소비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반면 X세대는 자신의 노년을 사회보장제도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다. 그들은 부모가 신용카드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X세대는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가 생활비를 부담하는 동안 재정적 독립을 추구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다. 더 많은 10대 청소년이 X세대를 본받아 비싼 차를 사는 사치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인내심이 부족하다. 그들은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자마자 자동차 할부금의 노예가 되고 만다. 중고 소형차 대신 번쩍이는 카마로를 운전하는 것이 훨씬 근사해 보인다. 여기서 카마로는 미국 GM이 만든 스포츠형 쿠페 자동차를 말합니다. 그러나 남들 눈 때문에 허세를 부리고 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허세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될까? 다음 이야기에 나오는 빅벨리와 셀리의 사례를 비교해보자. 빅벨리는 월마트에서 매장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모든 월급을 저축할 수 있다. 그런데 빅벨리는 $2,000를 계약금으로 내고 $20,000짜리 카마로를 샀다. 나머지 $18,000는 자동차 할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부모가 대출 서류에 서명을 했지만 돈을 갚는 사람은 빅벨리이다. 대출금은 연이율 11.67%로 5년 동안 갚아야 한다. 한 달에 $400씩 자동차 할부 금융회사에 지불한다. 빅벨리는 자동차 할부 금융회사에 매달 $400짜리 수표를 보낼 때마다 주눅이 들지만 친구들이 차가 정말 근사하다라고 말할 때면 모든 것을 잊는다. 몇 달이 지나 자동차 문에 흠집이 생기고 바닥 카펫에 얼룩이 생기면서 아무도 더 이상 카마로에 대해 찬사를 보내지 않는다. 이제 빅벨리의 카마로는 그저 그런 차일 뿐이다. 그는 아직도 할부금에 허덕이고 있다. 자동차 할부금을 내고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려고 야근까지 한다. 하지만 야근 때문에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줄었다. 5년이 지나 겨우 할부금을 다 갚았지만 빅벨리는 이미 매력을 상실한 카마로가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빅벨리가 추가로 지급한 이자만 $6,000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 구입에 들어간 돈은 모두 $26,000이다. 여기에는 세금과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빅벨리의 카마로는 여기저기 흠집이 생기고 엔진 소리도 거칠어졌다. 중고로 판다면 $5,000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빅벨리가 $26,000를 투자하고 얻은 것은 더 이상 좋아하지도 않는 $5,000짜리 차 한 대뿐이다. 부모와 함께 사는 셀리도 빅벨리가 일하는 월마트에서 계산대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녀는 좋은 차를 사지 않았다. 그녀는 저축해서 모은 돈 $2,000로 중고 포드 에스코트를 샀다. 셀리는 갚아야 할 할부금이 없다. 자동차 할부 금융회사에 한 달에 $400를 지불하는 대신 그녀는 주식형 뮤추얼 펀드에 가입해 한 달에 $400씩 투자했다. 5년 후 빅벨리가 마지막 할부금을 지불한 시점에서 셀리가 투자한 뮤추얼 펀드의 가치는 2배로 증가했다.
매달 400달러씩 꾸준하게 적립한 데다 뮤추얼 펀드의 가치도 상승하면서 재산이 3만 달러로 늘었다. 셀리는 출퇴근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포드 에스코트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 그녀는 자동차를 투자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흠집이나 얼룩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자동차는 단지 교통수단일 뿐이다. 이제 경제적 교훈을 알려주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자. 셀리는 집 할부금을 지불할 만큼 충분한 돈을 벌었고 부모에게서 독립하려고 한다. 그러나 빅벨리는 여전히 빈둥거리고 있을 뿐이다. 빅벨리가 셀리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지만 오히려 그녀는 자신에게 집을 소개해준 부동산 중개인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다. 투자의 시작, 저축. 일단 투자를 시작해서 돈이 불어나기 시작하면 돈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 이자가 5%인 예금 계좌에 500달러를 저축했다고 가정해보자. 1년 뒤에는 25달러를 벌 수 있다. 25달러를 벌기 위해 잔디를 깎거나 세차장에서 차 5대를 세차하지 않아도 된다. 돈이 돈을 버는 셈이다. 처음에는 25달러라는 금액이 커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해마다 500달러씩 5%의 이자로 10년 동안 저축을 할 경우 10년이 지난 후에는 6,603.39달러가 된다. 저축한 원금은 5,000달러지만 원금에서 늘어난 1,603.39달러는 이자 소득, 즉 원금이 벌어들인 돈이다. 은행에 저축하는 대신 500달러를 주식에 투자한다면 더 큰 수익을 올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평균적으로 주식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은 7에서 8년마다 2배로 늘어난다. 똑똑한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의 장점을 잘 활용한다.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돈이 직업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워런 버핏은 저축으로 모은 돈을 주식에 투자해 미국 2위의 갑부가 되었다. 버핏은 다른 소년들처럼 신문 배달로 투자의 길에 들어섰다. 그는 1달러라도 더 벌려고 노력했고 어린 나이에 돈의 미래 가치를 이해하고 있었다. 버핏에게 400달러짜리 TV는 400달러의 가치가 있는 상품이 아니었다. 그는 항상 400달러를 쓰지 않고 투자한다면 20년 후에 얼마로 늘어날 것인지 생각했다.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버핏은 불필요한 상품에 돈을 낭비하지 않았다. 일찍 저축과 투자를 시작한다면 돈이 당신을 먹여 살리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은 평생 동안 생활비를 대주는 부자 이모나 삼촌이 있는 것과 같다. 감사 편지를 쓸 필요도 없고 생일에 맞춰 방문할 필요도 없다. 투자한 돈이 대신 일을 하는 동안 여러분은 원하는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맘대로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경제적인 독립이다. 젊을 때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지 않는 한 이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A+ 학점은 월급의 일정액을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이다. 월급을 다 써버리는 것은 학점으로 따지면 C-이다. F 학점은 신용카드로 구매하면서 카드 영수증만 쌓여가는 것이다.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신용카드 회사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회사의 돈이 여러분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백화점이건 은행이건 신용카드 제도를 지지하는 회사는 현찰 대신 카드를 사용하기를 바라고 가급적이면 할부로 결제하기를 바란다. 카드 회사는 회사 돈으로 소비자를 대신해
카드 대금을 지급한다. 카드사는 카드 대금을 사용자에게 대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카드사는 결제되지 않은 카드 미납금에 대해 최고 18%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청구한다. 18% 이자는 카드사가 주식시장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다. 신용카드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카드 사용자는 주식보다 훨씬 더 좋은 투자 대상이다. 소비자가 18%의 이자를 지급하는 신용카드로 $400짜리 TV를 구매하면 원래 결제 대금보다 연 $72를 이자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매달 최소 대금만 결제하는 방식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400짜리 TV를 $800를 주고 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수백만 명의 카드 사용자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은행에 빚진 카드 대금이 3,400억 달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1995년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은행에 지급된 이자가 총 450억 달러에 달했다. 해마다 미국인들은 450달러의 불필요한 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 없어도 즉시 상품을 살 수 있다. 이른바 즉흥적인 만족을 위해 소비자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광고를 보고 가장 싼 TV를 사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닌 다음 겨우 몇 달러 더 싼 곳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다. 하지만 신용카드 결제 때문에 수수료나 연체 이자로 몇백 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 소비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기꺼이 결제를 한다.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신용카드인 다이너스 클럽 카드가 탄생하기 전에는 수중에 현금이 있어야 쇼핑을 할 수 있었다. TV, 가전제품, 가구를 사거나 휴가를 가기 위해서는 저축을 해야 했다. 고가 상품을 사려면 몇 개월 또는 1, 2년 동안 돈을 모아야 했다. 하지만 이자는 물지 않았다. 독자들이 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처럼 즉흥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는 쇼핑을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TV를 사기 위해 저축을 하는 동안 거실에 모여 앉아 TV를 사게 되면 얼마나 재미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TV와 세탁기, 새 옷에 대해 상상하는 것은 그 자체가 즐거움이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필요한 것을 살 때 대단한 자부심을 느꼈다. 은행에 빚을 지는 것은 불안한 일이었고 주택담보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이웃을 초청해 축하 파티를 벌였다. 미국인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에 빠진 것은 1960년대였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미국의 평균 가정이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주택저당대출, 카드 대금 연체 등과 같은 빚을 지게 되었다. 이는 스스로를 F학점 상황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가정의 돈이 주식 투자나 저축을 통해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돈이 불어나고 있었다. 미국 가정은 1년에 최소 수백 달러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 가격이 오르는 집을 구입하는 비용에 이자를 지불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사용하면 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자동차, 가전제품, 옷, TV 등을 이자까지 지급하며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채는 저축과 반대이다. 부채가 쌓이면 쌓일수록 생활은 어려워진다. 각 가정은 각종 할부금을 내느라고 힘들어하고 정부는 5조 달러에 이르는 부채로 허덕이고 있다. 미국인이 내는 세금 1달러 중 15센트는 날마다 증가하고 있는 정부의 부채에 대한 이자이다. 정부가 걷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 예산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개인이나 연금펀드,
은행, 외국 정부에서 빌린다. 정부는 예산 균형과 적자 감소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해마다 1,000억 달러, 2,000억 달러, 3,000억 달러씩 새로운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여러분이 1,000달러 상당의 상품을 사고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올해는 900달러짜리 상품을 사고 같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상황을 두고 누구나 현재 여러분의 부채는 1,900달러이고 지난해 부채는 1,000달러였지만 올해는 부채가 900달러 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정부 계산법으로 하면 부채가 100달러 줄었다. 지난해 부채는 1,000달러였지만 올해는 부채 규모가 900달러로 100달러 줄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런 계산 방식을 적용해 적자가 줄었다고 자축한다. 정부는 부채가 올해 2,000억 달러 늘었지만 반대로 감소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부채가 2,500달러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부채 증가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부채가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 단지 우리의 자식과 자손들이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부채 2,000억 달러와 이자가 추가됐을 뿐이다. 정부의 부채는 세금으로 걷어들인 세수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더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정부의 살림살이는 F-학점이다. 정부의 예산 집행 행태는 우리가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전형적인 본보기이다. 미국은 한때 저축률이 높은 국가였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국민이 열심히 은행에 저축을 했다. 저축한 돈에 이자가 붙으면서 재산이 불어났고 집을 사거나 상품을 사거나 급한 일이 생길 때 은행에서 돈을 찾아 사용했다. 은행은 예금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나 건축업자 또는 기업에게 대출할 수 있었다. 저축률이 높은 국가는 도로, 통신, 공장, 기계설비 등 사회 간접 자본을 건설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이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본이 훌륭한 사례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지만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일본은 처음에 플라스틱 장난감과 하찮은 장신구를 제조했다. 이런 이유로 그 당시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표시는 단지 비웃음거리에 불과했다. 그러나 곧 미국 가정의 자동차 세대 중 한 대가 일제이고 TV는 거의 일본 제품이 점령하게 되었다. 지금은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문구는 고품질과 하이테크 상품을 상징한다. 일본은 높은 저축률에 힘입어 전체 산업을 재편했고 여러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다. 일본은 지금도 저축률이 높은 국가이다. 미국이 일본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고쳐야 할 점이 많다. 미국인은 더 이상 과거처럼 저축을 하지 않는다. 미국인은 1년에 소득의 4% 정도를 저축하지만 일본, 독일, 중국, 인도, 대만 등 다른 국가의 국민은 10%나 20% 또는 그 이상을 저축한다. 미국인은 구입할 여력이 없는데도 당장 갖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일에는 단연 세계 최고다.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하라. 저축은 당신을 위한 일이고 나아가 국가를 위한 일이다. 이것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며 주식은 자본주의의 꽃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본주의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이 책은
자본주의 설명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